어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형사재판에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제1 비자 승인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특히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정부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 24명 가운데 1명이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백만장자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형사재판이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는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얼스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얼스는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와의 성관계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 위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13만 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데니얼스는 또 트럼프가 2006년 골프 대회 뒤 자신을 호텔방으로 저녁 초대를 해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했고 자신이 유부남인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그의 트럼프와 여러 차례 더 만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입막음을 위한 돈을 제때 받지 못해 코언 변호사에게 재촉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번 재촉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내 찌푸린 모습이었고 변호사와 속삭이거나 고개를 젓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데니얼스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증언할 때는 한 차례 이상 졸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측 변호인은 데니얼스의 증언이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재판에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제1 비자 승인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들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2원 비자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감소한 1,563건에 그쳤습니다. 제2원 비자는 국무부의 교환 방문 비자로 해당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짧게는 1년, 최대 18개월까지 교환학생으로 경험을 쌓거나 인턴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인 청년들의 미국 내 근무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한인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면서 제2원 비자 취득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한국 국적자의 제2원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정책 강화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 회계연도에 제2원 비자 승인 건수는 11,105건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비자 거부율은 11.1%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한인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관련 기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대학은 학생들의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늘자 미국 대신 캐나다로 인턴 연수 기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 비자 스폰서 기관 ICEF 대표이자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장인 황선영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부에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도 상황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특히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테슬라 측이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은 자동차의 조향과 제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며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이 기능을 소개하는 발언과 2022년 출시를 앞둔 발언에서 이 기술들이 차량을 스스로 운전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2022년 10월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현재는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들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규제를 넘어서는 진전이 발표된 후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번 사기 혐의 조사 보도 이후 주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약 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 역시 응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도시 지역에서 세입자들의 렌트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동산 업체 진로는 지난 몇 년 동안 렌트비 인상폭은 완화됐지만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구 소득에서 월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렌트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는 1,900만 가구로 이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월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940만 가구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주택과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렌트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1,860만 가구가 바우처 자격에 대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240만 가구만 지원이 가능해 바우처 수가 지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확대와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로는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노숙 가족의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틱톡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어제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 7천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틱톡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금지를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틱톡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치권은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흘러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해왔습니다. 틱톡과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미주 한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위암 관련 불평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 1위로 미국의 10배 수준에 달하며 한국에서 위암은 각종 암 중에서 발생률 순위 최상위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와 라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위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을 포함한 소수인종에 대한 의료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온 현철수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위암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며 암 종류별 정부 재원 투입의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박사에 따르면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들로는 흡연과 과음, 짠 음식의 과다 섭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유전적 요인 등이 거론되는데 재미 한인의 발병률은 한국 내 발병률보다는 낮지만 주류인 앵글로색슨 계열 백인에 비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암은 미국에서 각종 암 가운데 예방이나 진단, 치료 관련 연구 재정 투입이 가장 적은 분야입니다. 포럼에서 현 박사는 위암 발병률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스크리닝과 연구 지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암과 관련된 의회 코커스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80명의 참석자가 모였으며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인 영킴 의원도 방문해 행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참석자들은 위암 예방과 진단 치료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뉴욕시가 퀸즈와 브롱스에 새로운 교도소 건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68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프랜스 뉴욕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퀸즈 엘모트 기반의 건설사 디메티어스 그룹과 퀸즈 교도소 건립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룹은 큐가든 126-02 82번가에 76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교도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퀸즈 보로홀과 퀸즈 형사법원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시정부는 또 맨하튼 기반의 건설사 스윗그룹과 브롱스 교도소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모트에이븐 745-2 141가에 77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교도소를 건립합니다. 과거 링컨 병원 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각 지역에 건립될 교도소는 1,040명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퀸즈 교도소에는 여성 전용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번 계획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더 안전하고 지역사회에 가까운 시설에서 수감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와 더불어 맨하튼과 브루클린에도 각각 교도소 건립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브루클린 교도소는 지난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맨하튼 교도소는 아직 시공사 선정 전입니다. 새로 건립될 4개 보로의 교도소는 총 4,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퀸즈와 브롱스 교도소 건립 계약은 오늘 16일 공청회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고 8월께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거주자 24명 가운데 1명은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백만장자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보다 48%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은 총 8만 명으로 전 세계 19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글로벌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는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백만장자가 약 8만 2,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19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 중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뉴욕 34만 9,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 베이 지역이 30만 5,700명으로 다음으로 많았고 도쿄 29만 8,300명, 싱가포르 24만 4,800명, 런던 22만 7,000명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도쿄의 백만장자 수보다는 적지만 스위스 제네바와 두바이의 백만장자 수를 상회했고 억만장자 수에서는 도쿄를 앞섰습니다. 서울의 억만장자는 총 20명으로 도쿄의 14명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서울이 아시아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백만장자 수는 28% 증가했고 지역 경제의 성장과 국제적인 투자 유입이 활발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쿄의 백만장자 수는 5% 감소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오늘 발표한 장학생 명단에 따르면 뉴욕주 12명과 뉴저지주 5명 등 총 17명의 한인 학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 장학생 2,500명에게는 일시불로 2,500달러씩의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은 다음 달 5일과 7월 15일 대기업 후원과 대학 후원 장학생 1, 2차 명단을 차례로 공개합니다. 올해는 총 6,870명의 장학생에게 총 2,600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1955년 시작돼 올해로 69회째인 내셔널 메릿 스칼라십은 미 전역 2만 1,000여 고교 11학년생인 160만 명이 치른 PSAT, NMSQT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생 후보를 선발한 후 준결선을 거쳐 최종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함께 맨하튼 문화원 신청사에 높이 22m의 대형 벽화를 만드는 한글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5월 한 달간 전 세계 어디서나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한 문구를 입력하면 자신만의 한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사용자는 영어 입력 후 한국어로 자동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강익중 작가는 공유된 한글 문구 중 1000개를 엄선해 문화원 청사에 대형 벽화를 만드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작된 한글벽은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7일 기준 배우 한효주, 이한희, 한지민, 류승룡, 이병헌을 비롯해 그룹 보이넥스트가 프로젝트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미 문구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로어 맨하튼 배터릭팍 해안가에 홍수 방벽을 설치하는 프로젝트 1단계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2년 가을 설계를 마쳤으며 지난 6일 1단계 공사에 돌입해 2025-2026년 2단계 공사를 거친 후 2026년 중순께 새 단장을 한 공원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가 해안 홍수와 해수면 상승, 폭우, 더위 등 다양한 기후 위험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뉴욕시의 기후 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6일 화물선 충돌로 무너진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캇 키 교량 붕괴 사건의 6번째 희생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시신을 수색 중인 합동수사본부 구조대원들이 어제 희생자 시신을 발견한 뒤 즉시 메릴랜드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주 경찰 수사팀과 메릴랜드 교통부 파견 경찰관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6번째 건설 노동자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경찰이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최종 수습이 끝난 희생자 이름은 현재 조스로만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